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는 플레이스 서치 코어 인프라의 저 김성일과 박정환 님이 두 명이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면서 겪는 반복적인 장애 대응 문제를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동화했는지 그 구조와 효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전반부는 제가 진행하고 이후 구성 요소별 상세 설명은 박정환 님께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방향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미 팀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매년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수가 늘어나다 보니 알람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이를 처리해야 하는 운영 리소스는 점점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담되는 리소스들을 AI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부터 자동화해보자는 판단으로 기능 고도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희 팀이 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어떠한 구조로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후 3장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고 그것들이 적용된 사례까지 이제 이후 발표자이신 박정환 님께서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앞쪽에서는 전반적인 배경과 전략,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실제 구현 레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매일 수많은 장애 알림과 반복되는 대응을 경험했고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그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내용에 앞서서 저희 팀은 어떤 팀인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 팀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직접 개발하고 동시에 운영이라 하면 모니터링부터 장애 대응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 운영 중인 파이프라인은 약 130개이고 그 130개의 파이프라인은 연간 200만 번 정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200만 번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발생하는 알림은 약 4,500건 이상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알림들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는 운영 리소스가 꽤 많이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상황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자동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본 장애인 것 같은데요. 이건 지난번에 한번 봤지 않나요? 이러한 말들을 저희가 되게 자주 하는 경험을 하는데요. 장애를 대응할 때 우리는 반복적인 장애를 마주하게 됩니다. 비슷한 오류와 로그 패턴도 유사하고 해결책도 똑같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대응 방식도 비슷합니다. 일단 로그를 확인해보고 대응 내용을 정리해서 메신저로 하거나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고 OSS 이슈를 열어가지고 공유를 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반복될수록 리소스도 많이 들게 되고 담당자마다 대응 품질도 달라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알림 중 상당수는 실제 장애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워닝 알림이나 재시도해가지고 성공하고 또 일시적으로 오류가 있는 케이스들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들에도 사람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해야만 이거는 괜찮은 거구나, 문제가 아닌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대응과 노이즈 처리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해결책은 이 반복 알림을 줄이고 장애 대응 알림을 줄이기 위해서 AI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미 없는 알림은 AI가 자동으로 분류해 가지고 실제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진짜 위험한 알림들만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는 방법을 처음에 생각했고요. 그 다음으로 반복되는 대응 과정을 좀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AI 어시스턴트가 장애를 요약하고 원인을 추정하고 가이드를 제공하시는 방법으로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AI가 처리하고 사람은 좀 더 판단하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AI를 활용한 장애 처리 자동화가 실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문제점들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고 기존 장애 대응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면 우선 로그가 생성이 되겠죠. 이 로그는 코스모스를 통해 수집되어서 알림을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입니다.
알람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일단은 저희가 탐지할 수 있는 룰을 베이스로 모든 알림이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사용자는 그때마다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구조 자체는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서비스가 늘어나거나 장애 알림에 대한 룰을 추가할 때마다 알림이 선형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방금 보신 구조와 비교해서 AI 도입 이후에는 장애 대응 흐름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로그가 수집된 이후에 먼저 코스모스에서 로그를 한번 전처리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내고 AI가 판단하기 좋은 형태로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전처리된 로그를 AI 서버로 전달하여 실제로 알림을 보내야 될 상황인지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노이즈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고 위험한 알림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전달되며 동시에 하이퍼클로버 기반의 AI 어시스턴트가 전처리된 로그를 요약하고 원인과 대응 가이드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사용자는 핵심적인 알림만 받고 그 핵심적인 알림에서 이미 다 AI가 정리된 대응 방안을 가지고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함으로써 같은 로그로부터 기존과 완전히 다르게 대응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AI 기반 장애 대응 구조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로그를 전처리하는 단계입니다. 로그를 정규화하고 필터링해서 AI가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로그가 수집된 직후 바로 코스모스 안에서 자동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처리된 로그를 바탕으로 수행이 되는 AI 모델들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컴포넌트는 노이즈 분류 모델입니다. 앞서서 전처리된 로그를 기반으로 AI 서버가 이 알림이 꼭 필요한 알림인가 노이즈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실제 장애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알림들은 버려지게 되고 중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알림들만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AI가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는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앞서서 걸러진 알림들 중에서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될 알림들에 대해 하이퍼클로버가 전처리된 로그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를 요약, 그다음에 장애의 원인을 추정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 가이드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좀 더 장애를 폭넓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3, 4, 5장에서 다음 발표자이신 박정환 님이 이어서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드릴 박정환입니다. 전처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그 전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로그 특성에 기인합니다. 저희는 보통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아파치 스파크를 이제 클러스터에 띄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스파크는 드라이버와 다수의 익스큐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특성상 파이프라인 에러시 전송되는 평균 로그 크기가 이렇게 다 합쳐서 거의 100kB를 넘게 됩니다. 토큰으로 환산할 시에 15,000에서 30,000 토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기는 큰데 사실 중복 로그가 되게 많고 의미 없는 로그도 많고 스택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100줄이 넘는 등 되게 쓸데없는 정보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 양을 줄여야만 하는 이유는 LLM 토큰 제한 때문입니다. 저희가 주로 쓴 모델이 4장의 버트 모델과 5장의 HCX 하이퍼클로버 모델이죠. 이렇게 있는데 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512 토큰으로 굉장히 빡빡한 제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버는 8192 토큰이라서 조금 넉넉하긴 하지만 보시면은 이게 대화 턴수도 여기 들어가고 이 컨텍스트 창 전체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로그 크기를 줄이게 되면 대화 턴수도 확보할 수 있고 품질도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 특성상 관련 없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어텐션이 분산이 되어서 퍼포먼스가 저하가 됩니다. 이 아파치 스파크 로그를 정제를 하기 위해서 일단 분류부터 먼저 했습니다. 7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일단 제너럴 메시지 컨피그레이션 보기만 해도 뭔가 필요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제외를 했습니다. 또한 페이즈와 컨테이너 스테이트는 중간중간에 계속 운영하다 보면 계속 바뀌어요, 이게. 근데 되게 패턴이 불규칙해서 사실상 맨 마지막 것만 남겨도 그게 전체 장애 특성을 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만 남겼고요.
커스 메시지랑 익셉션 메시지는 사실 조금 더 남기면 좋긴 한데 버트 모델 특성상 토큰이 되게 빡빡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만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택 트레이스 같은 경우 진짜 기니까 이거는 근데 윗부분만 남겼어요. 요거는 유저의 그런 에러들이 주로 위쪽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왼쪽에 굉장히 긴 이렇게 뭐 알아보기도 힘든 100kB가 넘는 이런 원본 로그가 오른쪽에 장애 정보를 핵심 장애 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되게 축약이 돼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로그를 바탕으로 노이즈 분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모델을 써야 할까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게 하이퍼클로바 모델입니다. 가장 접근성이 좋았고, 그리고 특히 튜닝 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문서 분류 되게 이쁘게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이중 분류인데 노이즈랑 장애, 노이즈의 어떤 노이즈로 해당되는 장애들의 이제 노이즈 태그를 붙이고 장애 쪽에 장애 레이블을 붙여서 학습을 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이즈도 종류가 많고 장애인 로그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이러한 다양한 양상들을 두 가지의 틀에 넣는 것이 이게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길래 이거를 좀 써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장애 양상들을 이러한 틀들에 다 담기 위해서 레이블을 다 붙이고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장애 종류가 지금 5개만 적어놓긴 했는데 저희가 뭐 한 30개, 40개, 100개까지도 돼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 전부 다 레이블을 붙여야 전부 분류가 가능했고, 그리고 이 튜닝 이거의 맹점이 분류 성능이 좀 나올 만한 사이즈가 되려면 각각의 레이블마다 거의 최소 100건의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장애 로그 특성상 사실 한 3번, 4번밖에 발생 안 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또 장애 로그니까 재현도 또 하기 어렵습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100건으로 늘리려면 데이터 증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재현해서 증강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목표를 조금 축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체를 분류해내는 것보다는 사실 저희는 노이즈만 분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노이즈로 해당되는 이 두 가지를 분류해내고 나머지는 분류를 딱히 하지 않고 실제 장애를 이제 확인해서 수동 대응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알림을 안 받는 로그, 노이즈죠. 그리고 알림을 받는 로그, 실제 장애 이렇게 나눈 뒤에 이제 프리시전을 높이는 구조로 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잡제출 지연이 노이즈인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장애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저희 모델이 뭐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false negative인데 이런 경우는 알림을 한 번 더 받고 그냥 수동 처리하면 뭐 되긴 합니다. 하지만 스키마 검증 오류, 이런 실제 장애가 노이즈로 분류가 되면은 실제 장애가 발생했는데 알림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장애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false positive는 거의 0건이 나와야 돼요. 거의 한 건도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HCX나 뭐 GPT 이런 계열의 모델들은 새로운 패턴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뭔가 이렇게 분류를 하려는, 어딘가로 분류를 하려는 특성이 있고 언노운으로 무조건 이게 처리가 되는 게 좋죠. 그래서 실제 장애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은데 사실 노이즈로 분류가 돼버릴 위험성도 되게 컸어요. 이게 뭐 찾아보면은 과신 문제가 있고 분포의 탐지 제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강제 분류, 모든 입력에 대해 어딘가로 분류하는 또 구조적 편향이 있어서 언노운을 이란 태그를 만들고 언노운으로 분류를 이제 시키려고 해도 이 언노운 로그 양상이 또 워낙 다양해서 언노운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잡제출 지연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파라미터를 아무리 조정을 해도 이게 프리시전을 100%에 가깝게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요구 조건을 다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레이블을 전부 붙이지 않아도 분류가 잘 돼야 됩니다. 저희가 레이블을 뭐 장애 타입을 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는 거에 대해서만 붙여도 모델 성능이 나오는 그런 반지도 학습, 세미 슈퍼바이즈드 모델 트레이닝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패턴에 대해서 미분류로 대응이 되어야 하는, 즉 유연한 언신 대응이 되어야 했고, 그리고 분류 성능이 파라미터 튜닝에 민감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파라미터가 0.9로 돼 있는 게 뭐 0.88로 돼도
됐을 때 분류 기준이 갑자기 바뀌는 게 분류하는 모델들에서 뭐 빈번하게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운영하기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야 하고 재학습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최소화해야 되는 방향으로 요구 조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냐 좀 찾아보니까 네, 장애 로그를 임베딩을 해서 이제 의미 벡터로 바꿔서 어떤 공간에 이렇게 표현을 한 뒤에 이 공간 내에서 벡터를 분류해내는 실제 분류 모델을 적용해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해봤고, 버튼은 이제 이런 뭐 긴 이름의 모델을 사용했고, dbscan이라는 분류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버튼은 보통 다들 아시니까 임베딩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bscan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dbscan이 분류 모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k-means랑 dbscan이 뭐 있는데, dbscan은 이 영어 약자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밀도 기반 분류 모델이에요. 이걸 쓴 게 장애 로그 중에 노이즈에 해당하는 패턴들이 임베딩 공간에 이렇게 고밀도로 분포하는 특성이 있어서 밀도 기반 분류로 했을 때 성능이 잘 나와서 이렇게 했고요. dbscan의 주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EPS, 입실론 값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 값 이하일 때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파라미터고요. 민샘플스는 이제 어떤 그룹의 가장 중심 포인트, 평균적인 중심 포인트를 코어 포인트라고 하는데, 코어 포인트로 분류되기 위해서 주변에 인접한 점 개수가 EPS 내에 있는 점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프레시전을 높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EPS랑 민샘플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EPS는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 클러스터를 더 작게 해가지고 네, 더 빡빡하게 진짜 노이즈인 것만 노이즈에 넣을 수 있고요. 민샘플스는 사실 큰 영향은 없었어요. 최소치만 넘으면 뭐 됐습니다. 그래서 민샘플스는 10으로 잡고 EPS는 0.5로 했는데 0.5 뭔가 평균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768차원에서는 버튼 임베딩 공간에서는 이 정도면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분류 결과 보시면 노이즈 이렇게 이쁘게 잘 분류가 됐고요. 초록색이랑 오렌지가 노이즈입니다. 그리고 밑에 실제 장애는 조금 양상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다 아웃라이어로 이렇게 분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임베딩 공간에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노이즈 이렇게 잘 모여 있고 실제 장애도 좀 자주 발생하는 패턴들은 이렇게 모여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막 점 하나씩 찍혀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웃라이어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새로운 로그 패턴 대응이 HCX의 문제였잖아요. 이거는 dbscan에서는 자연스럽게 아웃라이어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노이즈 쪽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 중에 새로운 뭐 장애가 새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임베딩 공간에 이렇게 인접해서 쌓이게 되겠죠. 이런 거를 또 운영 중에 새로운 장애 타입을 정의를 해서 이걸 뭐 노이즈인지 실제 장애인지를 판단해서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모델은 특허 출원도 했어요. 네, 이런 이름으로 출원했고 실제 도입 결과는 작년 7월쯤에 이제 다 만들어서 도입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779건의 알림을 노이즈로 분류해서 제거를 했고요. 가장 중요했던 수치인 프레시전을 100% 달성했습니다. 네, 조작한 게 아니고 진짜 100% 달성한 거고요. 노이즈로 분류한 것 중에 실제 장애가 한 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한 건만 있었어도 조금 아찔할 뻔했는데 그런 거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리콜도 95.2%로 꽤 높은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에 별도로 학습한 비용이 없었고 임베딩 하는 비용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분류 혹시라도 네, 프리시전이 100% 달성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이런 분류 내역을 1일 리포트로 사용자에게 제공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 AI 어시스턴트입니다. 네, 노이즈를 아까처럼 이렇게 제거했잖아요. 근데 실제 장애들은 이제 양상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AI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자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고 하이퍼클로바를 사용했어요. 일단 사내 LLM 서비스니까 저희가 좀 아껴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고 또 가이드도 굉장히 상세합니다.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파라미터도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볼 수 있고 프롬프트도 다양하게 넣어볼 수 있고 대화 주제도 확장이 가능해요. 저희가 대화를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구성을 해가지고요. 네, 대화 주제 확장이 가능한 SLLM을 트레이닝 하면은 보통 한정된 일밖에 못 하는데 좀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거대 모델의 API를 호출하는 형태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별된 데이터는 저희 코스모스 서버에서 로그를 정제해서 하이퍼클로바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붙여서 챗 컴플리션스 V3 API 최신 이제 대화형 API인데 이걸 사용해서 요청을 하고 응답 결과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이슈 알림을 전송을 합니다. 그 후에 사용자가 이슈를 뭐 확인하면은 추가 질문을 입력하면은 이제 대화형으로 소통을 해서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거를 기록해가지고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가 사실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되게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는 하이퍼클로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 문서 되게 잘 돼 있어서 이거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맨 위에 AI 역할을 정의하고 응답 형태도 이렇게 뭐 마크다운 형식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정의를 했고 세부 지침 명시하고 이제 퓨샷으로 하면 좀 더 좋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프롬프트를 줄이려다 보니까 원샷으로 했는데 성능이 잘 나와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한 번씩 튜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AI 어시스턴트를 코스모스에서 이게 지금 코스모스 화면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원래 활용하던 데이터 파이프라인 프로세스의 정보와 그런 장애가 발생한 단계 이런 거 원래 나오거든요. 그거랑 오른쪽에 장애가 발생한 시점의 로그를 AI가 이제 요약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준 거를 바탕으로 종합해서 저희가 장애 복구 프로세스를 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답을 잘 해줍니다.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적용을 했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도출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AI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플랫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I는 보통 운영에는 잘 안 쓰긴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100% 믿을 수 없으니까 잘 안 쓰는데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운영에도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고요. 노이즈 분류 모델과 AI 어시스턴트에서 둘 다 꽤 좋은 성과를 이뤘고 노이즈 알림도 제거했고 전체 이슈에 적용을 해서 장애 대응 속도를 향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에너지를 새로운 개발에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AI 기술이 사실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저희가 쓴 것도 이제 옛날 기술이 됐습니다. 네, 로그 전처리 같은 경우에도 버트가 512 토큰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컨텍스트 창은 뭐 10K까지 뭐 엄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로그를 아까처럼 엄청 축약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게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노이즈 분류 모델이랑 이제 AI 어시스턴트 둘 다 뭐 적용되는 얘기인데 RAG나 MCP를 적용을 해서 뭐 에이전트가 저희 DB를 뭐 직접 찔러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지금 개선 방안들을 저희가 구상 중이니 기대해 주세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